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큐레이터님이 오늘 얘기해 주실 기업 어딘가요? 네, 오늘은 텔레그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텔레그램은 글로벌 메신저 앱이고 전 세계 사용자 수가 10억 명에 달합니다. 세계 5대 메신저가 있는데요. 예. 이제 메타가 인수한 왓츠앱이 압도적인 1위고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 위챗, 예.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텔레그램, 예. 그리고 스냅챗 이렇게 예. 5곳입니다. 텔레그램은 이제 초창기에 왜 이제 러시아 정보기관도 쓴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보안이 높은 메신저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예. 국내에서는 이제 10년 전에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부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확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 예전에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미쓰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럼요. 기억납니다. 네, 미쓰리라고 쓰던 메신저가 있었는데 예. 이제 텔레그램이 나오면서 많이 갈아탔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요즘 이 텔레그램의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드로프 CEO가 네. 이제 프랑스에 이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위법 행위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재무적인 위기설까지 돌고 있거든요. 예. 이달 중에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걸 갚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텔레그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드로프는 러시아의 저커버거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몰라서요. 네, 텔레그램이라는 기업은 파벨 드로프가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파벨 드로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984년 10월생, 네. 지금 41살이고요. 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러시아인이지만 어머니가 우크라이나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정체성이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형이 이제 수학 천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니콜라이 드로프라는 사람인데 형하고 이 파벨 드로프가 2007년에 푸콘탁테라는 SNS를 개발했어요. 예. 이게 러시아의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데요. 러시아 최대 소셜 업체로 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정부가 푸콘탁테에 반정부 인사들의 페이지를 삭제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파벨 드로프는 이 공문을 자신의 푸콘탁테 페이지에 이제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분을 매각하고 독일로 망명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파벨 드로프는 그 스스로 이제 정부의 통제에 맞서는 이제 디지털 저항가다, 프라이버시 수호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드로프가 망명하기 직전인 2013년인데요. 이것도 형제가 공동으로 창업을 해요. 네. 그래서 텔레그램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 메신저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본사는 두바이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서버는 미국, 뭐 네덜란드, 싱가포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버를 분산시킨 게 좀 기술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고 어느 한 국가의 공권력도 데이터 전체를 손에 넣지 못하게 하겠다. 무국적 기업이 되겠다. 이런 드로프의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파벨 드로프가 신비주의 기업인이다 이렇게만 저는 알고 있어서 네. 진짜 뭐 찾아보려고 해도 뭐 자세한 게 없었는데 외부에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건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외부 인터뷰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빼고 거의 하지 않았고요. 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런 외부 행사에는 잘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SNS는 또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목적이 소통을 하려는 건 아니고 예. 철저히 그 계산된 이미지를 대중들한테 각인시키려는 그런 브랜딩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그 파벨 드로프가 항상 검은 옷만 입어요. 네. 올 블랙을 입는데 이 제 오른쪽에 있는 게 왜 영화 매트릭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키아누 리브스가 맡았던 역할 네. 네오를 숭배하기 때문에 또 파벨 드로프가 저런 컨셉으로 항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이 매트릭스가 1999년 영화인데요. 예.
그 내용이요. 인공지능 기계들이 인간을 사육을 해요. 그래서 예. 인간의 뇌에 가짜 현실,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주입해가지고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데 네오가 이 시스템이 가짜라는 거를 깨닫고 기계하고 싸워가지고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자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드로프는 스스로를 그 매트릭스 밖의 네오라고 정의를 하고 국가의 감시가 닿지 않는 디지털 유토피아를 꿈꾼다. 이런 메시지를 이 전 세계 10억 명 유저들한테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드로프가 사실 기업가라기보다는 뭐 좀 종교 교주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뭐 술 안 하고요. 담배 안 하고 커피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아침 뭐 얼음물 목욕을 한대요. 네. 그리고 200번 팔굽혀펴기 하고 이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거를 막 알리고 있고요. 게다가요. 이 사람의 이 생물학적 자녀가요. 전 세계에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 그 유전자를 기증한 겁니까? 정자 같은 네, 걸?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3명의 파트너 사이에서 여러 명의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네. 그거 외에도 10년 넘게 정자 기증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정자를 기증받아서 최소 12개국에 100명 이상의 이제 자녀가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DNA를 하나의 뭐 오픈 소스처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자녀들한테 동등하게 유산을 상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예. 이제 드로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요. 야. 와, 진짜 독특하구나 세계관이.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겁니다. 야, 진짜 몸 관리를 철저히 했나 보네요. 예. 맞아요. 이게 뭐 진짜로 그런지 이미지인지는 제가 뭐 확인된 바는 없는데 예. 계속 이제 상탈 사진을 네. 계속 이제 막 올려요. 이 인스타그램에. 근데 이렇게 근육질을 보여주는 게 계산된 이미지다. 완벽한 자기 통제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또 텔레그램 내에서 익명의 개발팀이 만든 게임이 있거든요. 예. 이게 토탈 글리치라는 건데 그 파벨 드로프를 모티프로 한 그런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공권력을 물리치는 그런 스토리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하고 맞물려가지고 디지털 영웅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좀 독특하네요, 진짜. 여러 가지가 네. A부터 Z까지 일반적이지가 전부 다요. 않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CEO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네. 실제 그럼 기업 경영 스타일도 좀 다른가요? 이게 텔레그램 지배 구조는요. 예.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가장 폐쇄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1인 절대 왕정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파벨 드로프가 텔레그램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 다른 주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도 없습니다. 감시 장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 수가요. 극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억 명의 유저를 관리하는 직원이요.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메타 직원 수가 6만 명이 넘고 뭐 한국의 카카오만 해도 직원이 4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텔레그램 직원 수는 말이 안 되는 숫자라는 거죠. 예. 업계에서는 이런 텔레그램 회사 형태 자체도 미스터리로 통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드로프 완전 1인 회사인 것 같고 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드로프의 판단에 따라서 회사가 좌지우지 되겠네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텔레그램의 최대 약점입니다. 예. 형이 있는데 이제 형은 기술을 총괄하는 거고 경영적으로는 2인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무니없이 적은 직원 수로 이 방대한 글로벌 메신저 앱을 관리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상 프라이버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드로프의 의도적인 방치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예. 이런 드로프의 방치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이 마약이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또 아동 성착취물 불법 콘텐츠에 온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텔레그램은 종단간 암호화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단간 암호화라는 게 뭐냐면 좀 뭐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종단간이라는 게 한자로 끝종 그리고 끝단 그리고 사이간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메시지의 끝과 끝 그 사이를 암호화해서 중간 과정에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보안 기술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퀵 서비스로 편지를 보냈다면은 퀵 서비스 아저씨가 마음만 먹으면은 편지를 열어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내용을 암호화해 가지고 아저씨가 볼 수 없게 하고 내용은 오직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종단간 암호화인 겁니다. 네. 근데 텔레그램 비밀 채팅 기능을 켜잖아요. 예. 그러면 메시지가 보내는 사람의 기기에서 암호화가 되고 받는 사람의 기기에서만 풀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 서버나 이제 통신사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줄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밀 채팅 말고 일반 채팅 기능에서는 이제 종단간 암호화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종단간 암호화는 이제 텔레그램만의 기술은 아니고 시그널이라는 그 메신저가 있는데 그게 좀 더 강력한 보안을 적용하고 있고요. 왓츠앱도 사실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텔레그램만 적용하는 남다른 기술도 아니고 그런데 유달리 텔레그램이 뭔가 보안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하다 이런 인식들을 주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 배경은 뭐예요? 그동안 이제 각 국가들이 텔레그램의 범죄 관련 데이터를 요청했었는데요. 텔레그램이 극도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안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텔레그램의 이런 의도적 콘텐츠 방치 그리고 수사 비협조가 이제 사용자들한테는 자유의 상징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사실 디지털 치외법권으로 작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범죄의 소굴이 돼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N번방 사건 때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의 성착취물 제작 유포 관련한 정보를 수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뭐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응답도 안 했고요. 근데 나중에서야 제한적으로만 자료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파리 테러 이제 굉장히 큰 테러였는데 100명 넘게 사망을 했을 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테러리스트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작전을 모의했다고 해요. 네. 그때도 프랑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텔레그램 측에서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파리 외곽의 르브르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드로프의 혐의는 무려 12개에 달했습니다. 뭐 수사 협조 거부, 그리고 범죄단체 가담, 그리고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자금 세탁을 방치한 혐의 이런 뭐 어마무시한 범죄 혐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드로프가 체포 며칠 뒤에 이제 보석금으로 74억 원이나 내고 석방은 됐거든요. 근데 네. 1년 넘게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무정부주의자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프랑스 출국 금지 조치 자체도 이제 상당히 큰 제재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마치 무국적자처럼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고 아까 독일로 망명했다고 했는데 또 프랑스 맞습니다. 국적도 있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다중국적자입니까? 맞습니다. 이 드로프가 다중국적자예요. 러시아 태생이지만 예. 프랑스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그리고 세인트 키츠 네비스라는 예. 카리브해 섬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세인트 키츠 네비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 그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쿠바하고 도미니카 공화국보다도 이 남동쪽에 위치한 그런 곳인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지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뭐 미국보다는 베네수엘라에 좀 더 가까운 위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 드로프가 여기 여권을 몇 억 원 주고 샀어요. 예. 근데 사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여권이요. 이제 전 세계 부자들, 특히 이제 범죄망을 피해야 하는 부자들 사이에서는 황금 여권으로 그래요? 불립니다. 예. 작은 섬나라이긴 하지만 여권을 이제 쉽게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이 여권이 있으면 150개국을 비자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인트 키츠 네비스는 최고의 수출 품목이 여권이라고 해요. 국적을 팔아가지고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 드로프도 2014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 망명할 때 세인트 키츠 네비스 여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다국적자로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1년 넘게 출국 금지를 당했다면 굉장히 갑갑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뒤로 드로프의 뭐 행보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 텔레그램이 각국의 수사 당국에 협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범죄 용의자의 뭐 IP 주소라든지 연락처 같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불법 콘텐츠도 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랑스 정부 말고 모국인 러시아가요. 드로프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드로프는 참 바람잘 날이 없는 예.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드로프를 테러 지원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러시아 국영 매체들 보도를 보니까 이제 텔레그램이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사용이 됐고 또 러시아 장성 암살 작전하고 무장 세력 활동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급기야 러시아 정부는 4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러시아 내에서 텔레그램 사용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도 이제 텔레그램이 러시아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라면서 뭐 음성, 영상 이런 통화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강제로 느리게 만든다든지 이런 제안을 정부가 해오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조치는 텔레그램의 즉각적인 매출 타격뿐 아니라 또 러시아 국민들한테도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내에서 텔레그램이 이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하는 1위 메신저거든요. 근데 메신저 역할뿐 아니라 뭐 정보 플랫폼이면서 또 각종 온라인 결제, 구독 서비스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거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카카오톡을 국내에서 전면 차단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여파가 엄청 날 거잖아요. 그렇겠죠. 러시아에서도 이번 조치가 이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비유 딱 들어주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진짜. 네.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을 못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조치를 지금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텔레그램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은 예전부터 지적받아 왔던 건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러시아는 텔레그램을 정조준한 겁니까? 네,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 텔레그램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건데 네. 하지만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드로프가 이제 프랑스 체포 이후에 서방 국가에 협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무시하고 서방 국가의 말을 듣냐 이러면서 텔레그램이 이제 못마땅하다 보니까 괘씸죄를 걸었다는 게 외신들 분석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예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가 주도의 메신저 앱인 막스를 개발했고요. 예. 작년 가을부터 러시아 국민들이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무적으로 이 앱을 깔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잘 안 듣고 감시도 잘 안 되는 텔레그램을 차단하면 막스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해 갈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이 시점이 이 텔레그램의 돈줄을 잡고 흔들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을 이제 러시아 정부가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텔레그램은 3월 22일에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네. 특히 러시아 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의 경우에는 이걸 갚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방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예탁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텔레그램이 빚을 상환하려고 해도 자금의 최종 관문인 예탁기관에 돈을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지금 5억 달러, 7천억 원을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텔레그램이 서방 제재 때문에 결제 인프라가 막혀서 채권을 못 갚으면 그럼 뭐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이게 돈줄이 완전히 말라서 못 갚는다기보다는 예. 지금 기술적으로 디폴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예. 결제망에서 자금이 동결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디폴트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권자하고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텔레그램의 자금 상황이 뭐 좋은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텔레그램은 수익 모델이 없었거든요. 드로프가 이제 과거에 콘탁트 지분 판돈으로 상당 기간 이제 회사 비용을 충당해 왔어요. 예. 그러다가 2021년에 2조 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제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공개를 하면 할인을 해 가지고 주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한 전환사채를 IPO 조건부로
발행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두로프가 프랑스에 체포되면서 IPO는 약속된 시간 내에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2조 원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채권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급한 불을 껐고요.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기존의 채권을 이제 상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 5억 달러는 러시아 예탁기관의 자산이 동결된 상태로 묶여 있게 되면서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채권 만기까지는 지금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 자체의 수익성, 수익 모델 그거는 문제가 없나요? 텔레그램이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사실 광고도 받고 예. 유료 멤버십도 출시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작년 상반기 매출이 1조 원 정도로 이제 60%나 늘었거든요. 근데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설상가상으로 이제 회사 자산의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예. 장부상 대규모 평가 손실이 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진 자료를 하나 보시면요. 네. 저게 지금 까만색 그래프하고 붉은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예. 이 까만색 그래프가 이제 지금 텔레그램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이제 차트예요. 이제 가격이 계속 급락하고 있는 1년 동안 80% 이상 급락했고요. 위에 있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비트코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드로프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돈,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가지고 매트리스 밖의 세상을 건설하는 꿈을 꿨거든요. 네. 그렇게 만든 게 이제 톤코인이라는 가상화폐입니다. 아까 저 그 아래 그래프가 네. 톤코인인데요. 이제 드로프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톤코인 가치가 급락하게 됐어요. 특히나 이제 텔레그램이 직접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톤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톤코인은 1년 동안 70% 넘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은 지금 3월 22일 채권 만기 그리고 4월 1일에 예고된 러시아 내 전면 서비스 차단 네. 그리고 프랑스 사법당국 리스크라는 큰 고비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이제 단순히 텔레그램의 한 기업의 위기로만 볼 거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프랑스 검찰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X 내에서 여성하고 아동의 성착취물 이미지가 유포됐다라면서 이제 X의 프랑스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플랫폼 CEO가 서비스 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리고 국가가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 기업과 고객 정보를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네요. 이게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법리적 해석에도 중요한 뭐랄까요 사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